옛날 전라도 진도에는 이서영이라는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서영의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시자 서영의 집안은 급격히 가세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은 진도에서 제일 넉넉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얼굴 한 번 못 보고 혼이 난 서방은 병이 깊은 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은 시집 온 첫날부터 서방의 병수발을 해야 했죠. 그렇게 시집 온 지 2년도 안 되어 연로하신 시부모님들이 떠나고 뒤를 이어 서방님까지 저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은 22살의 젊은 과부가 되고 말았죠. 서영은 혼인은 하였으나 서방님이 병이 깊어 아직 부부간의 정도 한 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진도 홍주 양조장뿐이었는데 다행히 그 진도 홍주는 임금님께도 진상될 만큼 맛이 좋았기에 서영은 양조장을 이어받아 운영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서영의 양조장에는 새로 들어온 장두라는 젊은 일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뱃길이 끊겨 발이 묶인 장두가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 우연히 양조장에 들어섰고 일손이 부족하던 서영은 그를 일꾼으로 들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두는 키도 크고 무척 건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 빚는 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빨랐죠. 그러다 보니 서영은 장두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오전에 모두 마친 장두가 점심밥을 먹자마자 양조장 뒤편 작은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는 것이었죠. 날이 하도 덥다 보니 장두는 잠결에 옷을 벗었고 자기도 모르게 바지까지 벗어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마님 서영이 장두에게 시킬 일이 있었답니다. 장두야, 어디 있느냐? 서영은 장두가 있는 방으로 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 일이랍니까? 장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그것은 마치 어장에 박아둔 커다란 말뚝마냥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크기만큼이나 그 모양새도 장난이 아니었죠. 깜짝 놀란 서영은 당혹스러워 재빨리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양조장 부엌으로 달려갔죠. 서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가슴은 마치 장구를 두드리는 듯 쿵쾅거렸습니다. 애구머니나, 이게 다 무슨 일이라? 내가 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어쩌자고 벌거벗고 저러고 잔단 말이야.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어쩔 수 없이 장두의 그곳으로 향했죠. 그것은 마치 말뚝을 하나 박아 놓은 듯 우뚝 솟아 있었고 크기가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서영은 평생 처음으로 사내의 그것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이 가슴이 쿵쾅거리며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답니다. 사내의 것을 처음 보다니. 서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직 부부지정의 경험도 없고 생과부가 되어버린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도 신기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사내의 그것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영은 다시 장두의 방으로 가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장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몸은 더위 때문에 온몸에 땀이 흥건하였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장두의 몸을 훑어보았고 특히 그곳에 시선이 머물렀죠.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는 거대한 뱀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 크기와 형태는 서영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큰 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한 거야?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자 그녀의 손가락은 조심스럽게 그곳을 스쳤고 그 따뜻함과 단단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리 따뜻하고 딱딱할 수가 있다니? 서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점점 더 대담해져 손바닥으로 그곳을 감싸듯이 만지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은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 순간 장두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행동에 놀라움을 느끼면서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몸은 뜨거워졌죠. 그녀는 장두의 그것을 더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두가 몸을 움직이며
잠결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장두가 몸을 뒤척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는 바람에 서영은 깜짝 놀라 누가 볼세라 후다닥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홍당무가 된 서영은 좀 전에 본 것을 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장두의 그것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듯 자꾸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려고 눕기만 하면 장두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죠. 더구나 고된 양조장이를 척척해내는 장두의 힘찬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장두는 양조장 일꾼이다 보니 서영은 애써 잊으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영은 아침 일찍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순이 어멈, 계시는가? 서영이 부르자 순이 어멈은 부엌에서 얼른 나오는 것이었죠. 마님,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신가요? 그런데 부엌에서 나온 순이 어멈의 손에는 커다란 절구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절구대를 본 서영의 얼굴이 진도 홍주보다 더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죠. 마님, 어디 아프신가요? 얼굴이 벌겋습니다. 약주라도 드셨습니까? 아니, 잠시 장두가 생각이. 아니, 결국 생각이 아니라. 순간 말을 잘못 뱉은 서영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장두가 이곳에 왔나 찾으러 온 것이네. 서영은 얼른 둘러대고 순이 어멈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다고 말하려 했다가 말도 못 꺼내고 돌아 나온 것이었죠. 서영은 이제 홍주를 빚을 때 쓰는 절구대만 봐도 어제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장두의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었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야? 아무리 사내 경험이 없기로서니 생각할 게 따로 있지? 나는 진도 홍주 양조장 마님이란 말이야. 서영은 장두의 생각을 지우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 서영은 양조장에서 쓸 찹쌀을 확인하러 곡물 창고를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쌀 찢는 방아를 보자 또 장두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죠. 커다란 절구가 내려와 방아를 찧을 때마다 장두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죠. 여기도 장두가, 저기도 장두가. 어쩌자고 자꾸 내 눈에는 장두의 물건만 보이는 것이야. 이러다 일도 못하겠구나. 그러다 보니 서영도 참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온통 장두만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서영은 고심 끝에 장두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응, 오늘은 점심 먹고 읍내장에 가서 새 항아리 3개만 사오고 주막에 들러 술도 한잔하고 오라. 그리고 늦더라도 날 꼭 깨워야 하느니라. 손님이 직접 내일 양조장을 찾아온다 하니 홍주 맛을 봐야 할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점심때가 되니 점심을 먹은 장두가 장으로 갔습니다. 꼬박 하루 거리를 점심때 보냈으니 장두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항아리를 사고 술도 한 잔 걸친 장두는 안방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마님, 항아리를 사왔습니다요. 장두가 마님을 여러 번 불러봐도 마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자 늦더라도 깨워달라는 마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장두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마님은 방 한가운데 이부자리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님은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것이었죠. 아마도 더위 때문에 옷을 벗고 잠들었나 보다 생각한 장두는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음이 급해 황급히 눈을 돌리려 했지만 달빛 아래 드러난 마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이쿠, 어서 나가야겠네. 장두는 급히 몸을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당부가 다시 귓가에 울렸죠. 늦더라도 꼭 깨워달라는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장두는 방 안에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마님을 부르기도 했지만 깊이 잠든 듯 꿈쩍도 하지 않은 게 아니겠어요. 마님, 장두가 돌아왔습니다. 항아리를 사왔사옵니다요. 장두는 마님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죠. 대신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더 걷어냈고 그 바람에 속옷자락이 더 올라가 버린 게 아니겠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마님의 하얀 맨살은 곱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속옷 너머로 드러난 둥근 곡선은 장두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였죠. 마님의 붉은 입술은 달빛 아래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장두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럴수록 가슴은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 주막에서 마신 술이 이제야 온몸에 퍼지는 듯했죠. 눈앞이 아찔해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님, 일어나 보십시오. 그의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피가 아래로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는 정신보다 앞서 움직이는 법, 장두의 속바지는 이미 불끈 솟아올라 터질 듯 하였습니다. 술기운까지 오른 장두는 어느새 마님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조심스레 마님의 볼을 스쳤죠. 거친 농사일에 단련된 손이었지만 마님의 고운 피부에 닿을 때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마님은 그 감촉에 작게 신음을 내뱉었고 그 달콤한 소리에 장두의 이성의 끈은 끊어졌죠. 마님은 잠결에도 그 달콤한 감촉에 반응하는 게 아니겠어요. 작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입술이 장두의 입술을 맞이했습니다. 장두의 입술이 마님의 목덜미로 내려갔을 때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장두는 마님의 반응에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마님의 가슴에서 허리 그리고 더 아래로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님은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마님의 눈이 반쯤 열리더니 곧 다시 감기는 게 아니겠어요. 마님의 다리가 무의식 중에 벌어졌고 장두는 그 사이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장두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신음이 흘러나왔죠. 장두는 점점 더 깊이, 더 격렬하게 마님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장두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장두는 황급히 마님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마님 서영의 방에서는 장두가 뜨거운 열기를 남기고 돌아간 뒤로 서영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사내의 경험에 그녀의 온몸은 욱신거렸죠. 너무 아파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행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정한 여인이 되었구나. 그날 이후 서영은 장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진도 홍주 양조장의 마당을 지나가는 장두의 모습만 봐도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지곤 했죠. 그날 밤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장두는 서영을 보아도 아무런 내색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장두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장두는 기억을 못하는 것인가? 어째 나만 설레고 쑥스럽고 한 것이야? 그렇게 서영은 장두를 보면 얼굴이 붉어져 피해 다녔습니다. 장두가 뭐라도 표현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장두는 아무 표현이 없다 보니 서영만 자꾸 부끄러워지는 것이었죠. 홍주를 빚을 때 넣는 꽃잎처럼 서영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장두가 기억하면서도 내색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술기운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서영의 마음은 온통 장두에게 가 있었습니다. 장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 그날 밤일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든 게 궁금하고 궁금했죠. 양조장에서 홍주를 빚을 때면 장두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닿던 감촉이 떠올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장두 눈치만 보던 서영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장두를 다시 한번 더 떠보기로 하였습니다. 서영은 양조장에서 가장 오래된 홍주, 그 중에서도 남편이 생전에 특별히 아끼던 10년 묵은 진도 홍주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두가 돌아오기 전에 장두방에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갓 잡아온 전복과 해삼으로 만든 안주와 함께 홍주를 놓고 서영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밖에 보리를 보러 갔던 장두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양조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술 빚는 일을 마친 장두는 제 방으로 향했죠. 오늘따라 유독 몸이 지쳐 빨리 눕고 싶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그를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웬 술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지. 장두의 작은 방 한가운데에는 정갈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장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분명했죠. 밥과 반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커다란 술병이었습니다. 장두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이런 정성을 들였을까? 설마, 마님?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무리 그래도 마님께서 직접 하인을 시켜 술상을 차릴 리가. 하지만 그의 눈에 띈 도자기 술병은 평소 마님이 중요한 손님에게만 내놓는 특별한 진도 홍주였습니다. 그것도 10년 이상 묵은 귀한 술이었죠. 피로에 지쳐 장두는 방에 앉아 술병을 열었죠.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참으로 귀한 향이로구나. 그는 잠시 그 향을 음미하다가 한 모금 술을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술병이 반쯤 비었습니다. 장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온몸에는 알딸딸한 열기가 퍼졌죠. 그리고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졌습니다. 장두는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죠. 그렇게 소변을 보고 오던 장두는 마당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는 게 아니겠어요.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서 하얗게 빛나는 그것은 마님의 비단 속옷이었습니다. 장두는 마님의 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그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죠. 그는 본능적으로 안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님, 주무십니까? 장두는 안방 문 앞에서 여러 번 마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마님의 옷을 들고 장두는 안방 문을 열었죠.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마님이 실오라기 하나 없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마님의 하얀 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두의 시선은 마님의 우아한 목선에서부터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 그리고 도톰한 엉덩이까지 천천히 내려갔죠. 마님의 붉은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달콤한 숨결이 새어나왔죠. 장두의 몸은 이미 불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그러자 장두는 또 술기운에 마님을 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님에게 다가갔죠. 장두는 조심스럽게 마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는 마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의 호흡은 균일했고 깊이 잠든 듯했죠. 장두는 용기를 내어 마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작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죠. 장두는 이제 머뭇거림 없이 그의 거친 손으로 마님의 부드러운 가슴을 감싸 안았죠. 마님의 가슴은 그의 큰 손바닥에 꽉 찼고 그 감촉에 장두는 신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장두의 손은 이제 마님의 허리를 지나 엉덩이로 향했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님은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장두의 손길을 원하는 듯했죠. 마침내 장두는 참지 못하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마님의 안에 쏟아졌고 그 순간 마님은 작은 외침과 함께 몸을 떨었죠. 두 사람은 함께 황홀한 극치를 경험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이 지나고 장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마님에게서 몸을 일으켰죠. 장두는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몸을 조심스럽게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방에서 빠져나왔죠. 그렇게 또 장두가 돌아가자 서영은 황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살며시 떠졌죠. 그녀는 장두가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영은 온몸에 남은 장두의 흔적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속은 아직도 장두의 열기로 가득했고 그 감각은 너무나 강렬했죠.
횟수가 늘어날수록 황홀감이 2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에 새겨진 장두의 흔적. 이것이 진정한 여인의 증표구나.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장두는 평소와 또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죠. 양조장에서 마님을 마주쳤을 때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마님? 어젯밤 일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능수능란하게 숨기는 건지 장두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술에 취해 모든 것을 꿈처럼 여기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 서영은 장두가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하얀 목선을 살짝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장두야, 어젯밤 술은 맛있었느냐? 장두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겨우 대답했죠. 예, 마님. 아주 좋은 술이었습니다.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서영은 미소 지으며 장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장두의 코를 자극했고 그 향기는 어젯밤의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죠. 좋은 술을 마셨으면 좋은 꿈도 꾸었겠구나. 장두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꿈이라. 예,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서영은 작게 웃으며 속삭였죠. 나도 어젯밤 아주 좋은 꿈을 꾸었단다. 너무 좋은 꿈이라 오늘 밤도 같은 꿈을 꾸고 싶을 정도로. 장두는 서영의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는 감히 물어볼 수 없었죠. 하지만 서영은 자신을 진정한 여인으로 만들어준 장두가 무척 좋았습니다. 이제야 진정 장두를 통해서 여인이 된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 황홀함을 장두에게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혼자 있을 때면 자신의 몸에 남은 장두의 흔적을 더듬으며 그 황홀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장두를 유혹할지 계획을 세웠죠. 그날 저녁 서영은 장두의 방 앞에 다시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특별한 우연을 준비했죠. 그녀의 심장은 이미 밤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영은 장두 생각이 날 때마다 장두방에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옷을 떨어뜨려 놓으면 장두는 어김없이 안방으로 들어와 마님을 탐하게 되는 것이었죠. 장두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서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두만 있으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서영은 장두에게 진도 앞바다에서 잡은 가장 좋은 전복도 구워주고 해삼으로 고깃국도 끓여주었습니다. 장두가 맛있게 잘 먹는 것만 봐도 서영은 기분이 좋았죠. 서영은 지금까지 어떤 사내에게도 마음을 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한테도 마음을 주진 못했었죠. 그렇게 서영은 장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의 삶은 행복해도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두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장두라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날 갑자기 포졸들과 사병들이 들이닥쳐 장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최대감의 사람들이었죠. 그러자 서영은 번뜩 장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모릅니다. 그런데 장두는 왜 찾으시는 것입니까? 그건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네? 허나 장두는 중죄인이니 어서 장두가 있는 곳을 대시오. 아마도 장에 갔을 것이요. 홍주에 넣을 약재가 떨어져 사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서영은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장두는 양조장 뒤편의 홍주 저장고에서 진도 홍주의 맛을 점검하고 있었죠. 틀림없소. 만일 하나라도 장두를 숨기다 들통나면 당신 또한 무사치 못할 것이오. 포졸들은 겁을 잔뜩 주고 장터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영은 서둘러 홍주 저장고로 뛰어갔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서영은 달렸습니다. 어서 장두를 피신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홍주 저장고로 달려간 서영은 장두를 불렀습니다. 장두야, 큰일 났어. 현령의 포졸들과 사병들이 자네를 찾고 있다네. 장두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마님, 제가 곧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은 놀랐습니다. 장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장두야, 그게 무슨 말이더냐? 나는 너밖에 없단다. 그러니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다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한 듯 했죠. 마님께서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해결하고 꼭 마님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장두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째서 포졸들이 너를 쫓는지 알고 싶다. 장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모든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돌아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영은 더 묻고 싶었지만 장두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장두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죠. 당분간 집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아니, 장두야. 그럼 너는 어디로 가는 것이야? 나는 너 없이 어찌 살라고?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두는 서영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죠. 저는 마님께 첫눈에 반해버려 이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떠나야 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마친 장두는 서영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서영은 깜짝 놀랐죠. 장두가 이렇게 마님을 끌어안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서영도 장두를 힘껏 안았답니다. 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당당히 마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으니 두 사람은 있는 힘껏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이별한 장두는 양조장 뒤편으로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장두를 떠나보내고 눈이 퉁퉁 부어 집으로 돌아오자 집에는 포졸들과 현령의 사병들이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미 온 집안을 뒤지고 있었죠. 장두를 어디에 숨기고 오는 것이오? 어서 장두를 내놓으시오. 현령의 신복인 듯한 관리가 서영을 다그쳤습니다. 숨기다니요. 저는 장두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친 포졸들은 서영의 말을 믿지 않았죠. 여봐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여인을 관하로 압송하거라. 포졸들은 서영을 관하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초를 시작하였죠. 장두가 있는 곳을 대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사지가 찢어질 것이다. 그러니 어서 장두가 있는 곳을 대거라. 현령인 최대감은 직접 문초에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죠. 정말 모릅니다. 어찌 이리 모질게 구는 것이오? 여봐라. 이 여인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그리하여 관아에서 서영의 비명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영은 문초를 받다가 기절하기를 수차례나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장두의 행방에 대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장두가 했던 마지막 약속이 맴돌고 있었죠. 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서영은 꿋꿋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전라도 진도의 어느 곳에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에 비친 달은 흐려도 그림자는 곧나니. 그러자 대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준섭 장령, 어서 오시게. 도승지 영감, 별일 없으신가요?
김장령, 자네가 용안대군의 사병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병판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다네. 괜히 저 때문에 도승지 영감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잠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어느새 제가 숨어있는 곳까지 사병들이 찾아왔군요. 그렇지 않아도 병판 대감께서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네? 현령 최대감이 진도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용안대군에게 전달하여 용안대군이 주상을 당장이라도 치려는 기세일세. 알고 보니 장도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진도 현령 최대감이 용안대군에게 반역 자금을 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장령을 장도로 위장시켜 진도에 보낸 것이었죠. 그리고 장도는 진도 홍주 양조장의 주인 이서영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증자를 수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증자를 확보했습니다. 현령 최대감이 진도 백성들에게 과하게 세금을 거두어 그 돈을 용안대군에게 보내고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용안대군은 그 돈으로 사병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몸을 숨기고 있었나? 홍주 양조장 마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마님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자네, 설마 그 마님에게 정이 들었나? 장도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여인이 자네를 많이 도와줬으니 어려움을 주면 안 되겠지. 그나저나 역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야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자네가 이미 단서를 찾았다니 다행이네. 하지만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용안대군을 체포하려면 그의 연락책인 현령 최대감도 체포해야 하지 않겠나? 우선 제가 1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현령 최대감의 포졸들과 사병들을 유인할 테니 도승지 영감께서는 현령 최대감의 처소로 들어가 추가 증거를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현령과 용원대군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하니까요. 만에 하나 최대감의 집에서 추가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병판 대감까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네. 허나 시기를 놓치면 우리 모두 어차피 참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모험을 걸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네 말을 들어보니 자네 말이 맞네? 시기를 놓쳐 목이 떨어지느니? 그럼 언제가 좋겠나? 앞으로 3일 후면 금음날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때 현령의 동원으로 접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네. 그럼 내 병판 대감께 보고하겠네. 그리하여 도승지 영감과 암행어사인 장도는 별기군 소속 군사들을 각각 10명씩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자 장도는 10명을 데리고 현령의 동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도와 그의 일행은 몸을 숨기고 주변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도승지 영감과 10명의 별기군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변 빛이 모두 사라지자 도승지 영감과 군사들은 일제히 현령 최대감의 사병들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대감의 동원에는 100여 명도 넘는 사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싸움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대감의 사병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최대감 사병들의 수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러자 장도가 후퇴하는 척하면서 최대감의 사병들을 유인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을 절대 놓치지 마라. 최대감의 사병들은 후퇴하는 장도의 일행을 살려보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최대감의 모든 사병들이 동원되어 장도 일행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도승지 영감이 이끄는 별기군 군사들이 최대감의 동원으로 침투해 들어갔죠. 도승지 영감은 최대감의 몇 안 남은 호위무사들을 제압하고 현령 최대감을 포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없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도승지 영감은 최대감을 다그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역접 최상열은 역모를 모의한 문서와 용안대군과의 연락 증거를 내놓거라. 내 놈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하였느냐?
감히 진도 현령인 내 동원에 들어와 이러는 것이냐? 내 놈들이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어차피 우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요. 그러니 목숨 따위로 우릴 협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소이다. 어느새 최대감의 사병들을 따돌린 장두가 들어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전라도 진도에는 이서영이라는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서영의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시자 서영의 집안은 급격히 가세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은 진도에서 제일 넉넉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얼굴 한 번 못 보고 혼이 난 서방은 병이 깊은 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은 시집 온 첫날부터 서방의 병수발을 해야 했죠. 그렇게 시집 온 지 2년도 안 되어 연로하신 시부모님들이 떠나고 뒤를 이어 서방님까지 저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은 22살의 젊은 과부가 되고 말았죠. 서영은 혼인은 하였으나 서방님이 병이 깊어 아직 부부간의 정도 한 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진도 홍주 양조장뿐이었는데 다행히 그 진도 홍주는 임금님께도 진상될 만큼 맛이 좋았기에 서영은 양조장을 이어받아 운영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서영의 양조장에는 새로 들어온 장두라는 젊은 일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뱃길이 끊겨 발이 묶인 장두가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 우연히 양조장에 들어섰고 일손이 부족하던 서영은 그를 일꾼으로 들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두는 키도 크고 무척 건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 빚는 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빨랐죠. 그러다 보니 서영은 장두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오전에 모두 마친 장두가 점심밥을 먹자마자 양조장 뒤편 작은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는 것이었죠. 날이 하도 덥다 보니 장두는 잠결에 옷을 벗었고 자기도 모르게 바지까지 벗어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마님 서영이 장두에게 시킬 일이 있었답니다. 장두야, 어디 있느냐? 서영은 장두가 있는 방으로 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 일이랍니까? 장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그것은 마치 어장에 박아둔 커다란 말뚝마냥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크기만큼이나 그 모양새도 장난이 아니었죠. 깜짝 놀란 서영은 당혹스러워 재빨리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양조장 부엌으로 달려갔죠. 서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가슴은 마치 장구를 두드리는 듯 쿵쾅거렸습니다. 애구머니나, 이게 다 무슨 일이라? 내가 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어쩌자고 벌거벗고 저러고 잔단 말이야.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어쩔 수 없이 장두의 그곳으로 향했죠. 그것은 마치 말뚝을 하나 박아 놓은 듯 우뚝 솟아 있었고 크기가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서영은 평생 처음으로 사내의 그것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이 가슴이 쿵쾅거리며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답니다. 사내의 것을 처음 보다니. 서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직 부부지정의 경험도 없고 생과부가 되어버린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도 신기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사내의 그것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영은 다시 장두의 방으로 가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장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몸은 더위 때문에 온몸에 땀이 흥건하였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장두의 몸을 훑어보았고 특히 그곳에 시선이 머물렀죠.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는 거대한 뱀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 크기와 형태는 서영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큰 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한 거야?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자 그녀의 손가락은 조심스럽게 그곳을 스쳤고 그 따뜻함과 단단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리 따뜻하고 딱딱할 수가 있다니? 서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점점 더 대담해져 손바닥으로 그곳을 감싸듯이 만지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은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 순간 장도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행동에 놀라움을 느끼면서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몸은 뜨거워졌죠. 그녀는 장도의 그것을 더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도가 몸을 움직이며 잠결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장도가 몸을 뒤척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는 바람에 서영은 깜짝 놀라 누가 볼세라 후다닥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홍당무가 된 서영은 좀 전에 본 것을 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장도의 그것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듯 자꾸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려고 눕기만 하면 장도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죠. 더구나 고된 양조장이를 척척해내는 장도의 힘찬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장도는 양조장 일꾼이다 보니 서영은 애써 잊으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영은 아침 일찍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순이 어멈, 계시는가? 서영이 부르자 순이 어멈은 부엌에서 얼른 나오는 것이었죠. 마님,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신가요? 그런데 부엌에서 나온 순이 어멈의 손에는 커다란 절구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절구대를 본 서영의 얼굴이 진도 홍주보다 더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죠. 마님, 어디 아프신가요? 얼굴이 벌겋습니다. 약주라도 드셨습니까? 아니, 잠시 장도가 생각이. 아니, 결국 생각이 아니라. 순간 말을 잘못 뱉은 서영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장도가 이곳에 왔나 찾으러 온 것이네. 서영은 얼른 둘러대고 순이 어멈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다고 말하려 했다가 말도 못 꺼내고 돌아 나온 것이었죠. 서영은 이제 홍주를 빚을 때 쓰는 절구대만 봐도 어제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장도의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었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야? 아무리 사내 경험이 없기로서니 생각할 게 따로 있지? 나는 진도 홍주 양조장 마님이란 말이야. 서영은 장도의 생각을 지우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 서영은 양조장에서 쓸 찹쌀을 확인하러 곡물 창고를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쌀 찢는 방아를 보자 또 장도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죠. 커다란 절구가 내려와 방아를 찧을 때마다 장도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죠. 여기도 장도가, 저기도 장도가. 어쩌자고 자꾸 내 눈에는 장도의 물건만 보이는 것이야. 이러다 일도 못하겠구나. 그러다 보니 서영도 참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온통 장도만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서영은 고심 끝에 장도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응, 오늘은 점심 먹고 읍내장에 가서 새 항아리 3개만 사오고 주막에 들러 술도 한잔하고 오라. 그리고 늦더라도 날 꼭 깨워야 하느니라. 손님이 직접 내일 양조장을 찾아온다 하니 홍주 맛을 봐야 할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점심때가 되니 점심을 먹은 장도가 장으로 갔습니다. 꼬박 하루 거리를 점심때 보냈으니 장도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항아리를 사고 술도 한 잔 걸친 장도는 안방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마님, 항아리를 사왔습니다요. 장도가 마님을 여러 번 불러봐도 마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자 늦더라도 깨워달라는 마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장도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마님은 방 한가운데 이부자리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님은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것이었죠. 아마도 더위 때문에 옷을 벗고 잠들었나 보다 생각한 장도는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음이 급해 황급히 눈을 돌리려 했지만 달빛 아래 드러난 마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이쿠, 어서 나가야겠네. 장도는 급히 몸을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당부가 다시 귓가에 울렸죠. 늦더라도 꼭 깨워달라는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장두는 방 안에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마님을 부르기도 했지만 깊이 잠든 듯 꿈쩍도 하지 않은 게 아니겠어요. 마님, 장두가 돌아왔습니다. 항아리를 사왔사옵니다요. 장두는 마님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죠. 대신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더 걷어냈고 그 바람에 속옷자락이 더 올라가 버린 게 아니겠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마님의 하얀 맨살은 곱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속옷 너머로 드러난 둥근 곡선은 장두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였죠. 마님의 붉은 입술은 달빛 아래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장두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럴수록 가슴은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 주막에서 마신 술이 이제야 온몸에 퍼지는 듯했죠. 눈앞이 아찔해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님, 일어나 보십시오. 그의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피가 아래로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는 정신보다 앞서 움직이는 법, 장두의 속바지는 이미 불끈 솟아올라 터질 듯 하였습니다. 술기운까지 오른 장두는 어느새 마님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조심스레 마님의 볼을 스쳤죠. 거친 농사일에 단련된 손이었지만 마님의 고운 피부에 닿을 때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마님은 그 감촉에 작게 신음을 내뱉었고 그 달콤한 소리에 장두의 이성의 끈은 끊어졌죠. 마님은 잠결에도 그 달콤한 감촉에 반응하는 게 아니겠어요. 작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입술이 장두의 입술을 맞이했습니다. 장두의 입술이 마님의 목덜미로 내려갔을 때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장두는 마님의 반응에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마님의 가슴에서 허리 그리고 더 아래로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님은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마님의 눈이 반쯤 열리더니 곧 다시 감기는 게 아니겠어요. 마님의 다리가 무의식 중에 벌어졌고 장두는 그 사이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장두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신음이 흘러나왔죠. 장두는 점점 더 깊이, 더 격렬하게 마님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장두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장두는 황급히 마님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마님 서영의 방에서는 장두가 뜨거운 열기를 남기고 돌아간 뒤로 서영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사내의 경험에 그녀의 온몸은 욱신거렸죠. 너무 아파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행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정한 여인이 되었구나. 그날 이후 서영은 장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진도 홍주 양조장의 마당을 지나가는 장두의 모습만 봐도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지곤 했죠. 그날 밤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장두는 서영을 보아도 아무런 내색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장두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장두는 기억을 못하는 것인가? 어째 나만 설레고 쑥스럽고 한 것이야? 그렇게 서영은 장두를 보면 얼굴이 붉어져 피해 다녔습니다. 장두가 뭐라도 표현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장두는 아무 표현이 없다 보니 서영만 자꾸 부끄러워지는 것이었죠. 홍주를 빚을 때 넣는 꽃잎처럼 서영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장두가 기억하면서도 내색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술기운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서영의 마음은 온통 장두에게 가 있었습니다. 장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 그날 밤일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든 게 궁금하고 궁금했죠. 양조장에서 홍주를 빚을 때면 장두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닿던 감촉이 떠올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장두 눈치만 보던 서영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장두를 다시 한번 더 떠보기로 하였습니다. 서영은 양조장에서 가장 오래된 홍주,
그 중에서도 남편이 생전에 특별히 아끼던 10년 묵은 진도 홍주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두가 돌아오기 전에 장두방에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갓 잡아온 전복과 해삼으로 만든 안주와 함께 홍주를 놓고 서영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밖에 보리를 보러 갔던 장두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양조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술 빚는 일을 마친 장두는 제 방으로 향했죠. 오늘따라 유독 몸이 지쳐 빨리 눕고 싶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그를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웬 술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지? 장두의 작은 방 한가운데에는 정갈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장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분명했죠. 밥과 반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커다란 술병이었습니다. 장두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이런 정성을 들였을까? 설마, 마님?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무리 그래도 마님께서 직접 하인을 시켜 술상을 차릴 리가. 하지만 그의 눈에 띈 도자기 술병은 평소 마님이 중요한 손님에게만 내놓는 특별한 진도 홍주였습니다. 그것도 10년 이상 묵은 귀한 술이었죠. 피로에 지쳐 장두는 방에 앉아 술병을 열었죠.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 참으로 귀한 향이로구나. 그는 잠시 그 향을 음미하다가 한 모금 술을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술병이 반쯤 비었습니다. 장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온몸에는 알딸딸한 열기가 퍼졌죠. 그리고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졌습니다. 장두는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죠. 그렇게 소변을 보고 오던 장두는 마당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는 게 아니겠어요.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서 하얗게 빛나는 그것은 마님의 비단 속옷이었습니다. 장두는 마님의 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그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죠. 그는 본능적으로 안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님, 주무십니까? 장두는 안방 문 앞에서 여러 번 마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마님의 옷을 들고 장두는 안방 문을 열었죠.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마님이 실오라기 하나 없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마님의 하얀 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두의 시선은 마님의 우아한 목선에서부터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 그리고 도톰한 엉덩이까지 천천히 내려갔죠. 마님의 붉은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달콤한 숨결이 새어나왔죠. 장두의 몸은 이미 불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그러자 장두는 또 술기운에 마님을 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님에게 다가갔죠. 장두는 조심스럽게 마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는 마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의 호흡은 균일했고 깊이 잠든 듯 했죠. 장두는 용기를 내어 마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작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죠. 장두는 이제 머뭇거림 없이 그의 거친 손으로 마님의 부드러운 가슴을 감싸 안았죠. 마님의 가슴은 그의 큰 손바닥에 꽉 찼고 그 감촉에 장두는 신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장두의 손은 이제 마님의 허리를 지나 엉덩이로 향했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님은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장두의 손길을 원하는 듯했죠. 마침내 장두는 참지 못하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마님의 안에 쏟아졌고 그 순간 마님은 작은 외침과 함께 몸을 떨었죠. 두 사람은 함께 황홀한 극치를 경험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이 지나고 장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마님에게서 몸을 일으켰죠. 장두는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몸을 조심스럽게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방에서 빠져나왔죠.
그렇게 또 장두가 돌아가자 서영은 황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살며시 떠졌죠. 그녀는 장두가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영은 온몸에 남은 장두의 흔적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속은 아직도 장두의 열기로 가득했고 그 감각은 너무나 강렬했죠. 횟수가 늘어날수록 황홀감이 2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에 새겨진 장두의 흔적. 이것이 진정한 여인의 증표구나.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장두는 평소와 또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죠. 양조장에서 마님을 마주쳤을 때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마님? 어젯밤 일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능수능란하게 숨기는 건지 장두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술에 취해 모든 것을 꿈처럼 여기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 서영은 장두가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하얀 목선을 살짝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장두야, 어젯밤 술은 맛있었느냐? 장두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겨우 대답했죠. 예, 마님. 아주 좋은 술이었습니다.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서영은 미소 지으며 장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장두의 코를 자극했고 그 향기는 어젯밤의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죠. 좋은 술을 마셨으면 좋은 꿈도 꾸었겠구나. 장두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꿈이라. 예,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서영은 작게 웃으며 속삭였죠. 나도 어젯밤 아주 좋은 꿈을 꾸었단다. 너무 좋은 꿈이라 오늘 밤도 같은 꿈을 꾸고 싶을 정도로. 장두는 서영의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는 감히 물어볼 수 없었죠. 하지만 서영은 자신을 진정한 여인으로 만들어준 장두가 무척 좋았습니다. 이제야 진정 장두를 통해서 여인이 된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 황홀함을 장두에게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혼자 있을 때면 자신의 몸에 남은 장두의 흔적을 더듬으며 그 황홀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장두를 유혹할지 계획을 세웠죠. 그날 저녁 서영은 장두의 방 앞에 다시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특별한 우연을 준비했죠. 그녀의 심장은 이미 밤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영은 장두 생각이 날 때마다 장두방에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옷을 떨어뜨려 놓으면 장두는 어김없이 안방으로 들어와 마님을 탐하게 되는 것이었죠. 장두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서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두만 있으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서영은 장두에게 진도 앞바다에서 잡은 가장 좋은 전복도 구워주고 해삼으로 고깃국도 끓여주었습니다. 장두가 맛있게 잘 먹는 것만 봐도 서영은 기분이 좋았죠. 서영은 지금까지 어떤 사내에게도 마음을 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한테도 마음을 주진 못했었죠. 그렇게 서영은 장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의 삶은 행복해도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두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장두라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날 갑자기 포졸들과 사병들이 들이닥쳐 장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최대감의 사람들이었죠. 그러자 서영은 번뜩 장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모릅니다. 그런데 장두는 왜 찾으시는 것입니까? 그건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네? 허나 장두는 중죄인이니 어서 장두가 있는 곳을 대시오. 아마도 장에 갔을 것이요. 홍주에 넣을 약재가 떨어져 사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서영은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장두는 양조장 뒤편의 홍주 저장고에서 진도 홍주의 맛을 점검하고 있었죠. 틀림없소. 만일 하나라도 장두를 숨기다 들통나면
당신 또한 무사치 못할 것이요. 포졸들은 겁을 잔뜩 주고 장터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영은 서둘러 홍주 저장고로 뛰어갔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서영은 달렸습니다.